자, 오늘은 그냥 민법 그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민법 법학통론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고등학교 때 법학통론인가 사회생활인가 잠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정도는 입문에서는 별로 안 다루고 조금 이제 더 들어가서 민법 전반적인 것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들어두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걸 다시 점여줘갖고 차분히 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듣겠다. 아, 지금 막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가이더 여행 같은 데 가면 가이더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어디 좀 갑니다. 거긴 뭐가 있고 거긴 뭐가 유명합니다. 이런 거 정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쭉 들어두고 아, 전반적으로 그 정도로 하는구나 라는 정도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 안 써 있는 것들은 뭐 지금 한 얘기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민법 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내가 여기 좀 늦게 이제 들어와서 이 학원에서 이제 원장이랑 얘기를 해서 이제 강의를 하자고 그래 좋다 하자 그래서 결심해서 들어와 봤더니 민법 전 있잖아 법전 그거를 무슨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이러길래 아 이게 무슨 쌍팔년도인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민법전을 갖고 이렇게 외우고 민법전을 이렇게 주의주고 자료되고 이랬어요.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왜 그런 강의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슬쩍 이제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민법전 자체 내에서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있죠. 근데 변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보면 내 책 이제 개정판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법조문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지 법전을 따로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민법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민법전 자체를 풀어 쓴 게 교과서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구성을 보면은 거기 이제 민법 총칙이 있고 그다음에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그래서 쭉 내려서 이제 불법행위까지 딱 가면은 이제 끝나요. 아마 4월 좀 되겠죠. 초중인가? 거기 계획은 끝나는데 이런 거는 뭐 그렇구나라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민법전은 이제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총칙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면 들어둔다는 얘기를 한다면은 재산법과 있고 가족법이라는 두 개의 법전이 민법전의 중심인데 여러분 시험은 요것만 나와요. 저거는 이제 이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법원직 이런 데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볼 건 없고 요거 두 개를 보는데 물권, 채권의 공통적인 글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권이죠. 네. 그 권 이렇게 뽑으면 권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구체화된 것들 중에서 공통적인 걸 뽑아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라는 시스템을 갖춘 이런 그 법전을 총칙이 있는 법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총칙이 있는 법전을 이게 로마법에서 법학에 굉장히 크게 네 가지 대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학설위찬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학사들이 어떻게 민법을 연구했냐면 총칙을 먼저 공부하고 구체적인 각칙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 방법을 뽑아서 따라간 게 독일이에요. 독일법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잊어버려도 되고 어찌됐건 그렇게 체계로 잡혀서 가는 법. 나중에 책이 나오니까 판덱텐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판덱텐이라는 게 바로 로마법 대전중의 학설위찬의 원어예요. 아, 그렇구나. 들어두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구나 정도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대신 이제 그러면
추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어려워 보이죠. 이게 말 예를 들어서 소유권, 뭐 임대차권 이런 거 금방 알아듣는데 이게 물권, 채권, 물권의 특성은 블라블라, 채권의 특성은 블라블라 하면 저게 뭐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좀 어려워 보여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 수업 듣고 나잖아요. 그러면 2회독 할 때쯤 이제 중급 할 때인데 그때 되면은 민법 총칙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을쯤 되잖아요. 그러면 민법 총칙에 나오는 분들은 거의 다 맞춰요. 근데 이쪽에 가면은 이제 틀려요, 많이. 왜 그럴까? 그건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집중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변시 수험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고르게 공부해야 돼요. 고르게. 여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쉽게 기억되는 부분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럼 민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기 사회생활 시간에 공부했던 거지. 공법과 사법이 있다. 그렇죠? 공법은 국가와 시민사의 관계, 그러니까 수직 관계죠, 그렇죠? 근데 사법과 개인 시민과 시민과의 관계, 수평 관계죠. 이런 게 사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그 중에 당연히 사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시민의 실체법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들이 좀 불편한가? 이게 뭐 김개똥 이렇게 말하면 더 쉽잖아. 그리고 일반 또 뭐고 이건 또 뭐고 이건 또 뭐야? 요거는 알 것 같아. 절차법,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이에요. 그 민사소송법에 A가 어떤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소를 걸고 강제 집행하는 절차, 그 절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민사소송법은 공법이에요, 공법. 왜냐하면 법원이 관여하거든요. 근데 민법은 권리 의무를 만드는 이런 법인데 일반 시민들이 서로 수평 관계에서 권리 의무를 만드는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얘기는 이제 두 가지만 갖고 얘기해요. 일반 시민이 권리 의무를 갖는다, 만들어 간다 그랬는데 얘를 두 가지만 갖고 얘기합시다. 첫째,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자동차를 다 갖고 싶어 할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그럼 자동차를 사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자동차 매매소에 가서 자동차 나한테 파세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상대방이 아 이거 5천만 원짜리인데 사시겠습니까? 5천만 원? 좀 센데 아 좋아 사겠다. 사겠다는 말이 그 팔겠다는 사람의 귀에 딱 돋아야 되는 순간 여러분은 권리가 딱 하나 생겨요. 여러분 시민이죠? 어떤 권리일까? 자동차 인도 청구권. 매도인도 권리가 딱 하나 생겨요. 어떤 권리일까? 5천만 원 줘. 5천만 원 대금 청구권이에요. 그럼 말 한마디 살게요 라는 소리가 귀에 도달되는 순간 바로 그 권리가 생겨요. 그런 것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변리사에 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집 사고 싶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집 파는 사람한테 가서 아,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얼마요? 10억이래. 지금은 여러분 큰 돈 같지만 변리사 되면은 10억 그렇게 큰 돈 아니게 느껴져요. 열심히 해서 변리사 되면은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고 금전적인 것도 굉장히 좋아요. 변호사들은 요즘에 불쌍해. 한 달에 뭐 몇백 벌어요. 그것도 로펌, 잘 나가는 로펌에 들어가면은 한 500 정도 월 수익이. 근데 잘 나가는 로펌에 들어가려면은 등수가 좀 높아야 돼요. 밑에 이제 좀 쭉정이들 진짜 거의 잡혀요. 한 달에 200, 250 이렇대요. 여러분 초임은 가서 물어봐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공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선택 잘했고요. 그때 돼서 이제 아파트를 한 10억짜리 하겠다. 그럼 사겠습니다. 상대방의 귀에 사겠습니다. 도달됐어요. 그럼 바로 소유권이 생기나? 뭐가 있어야 되지. 등기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형식을 갖춰야 돼요. 거기에 똑같은 법이지만 물권법은 그런 공지란 걸 거쳐라는 형식을 요구해요. 그 점에 차이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계약으로 본다면 바로 권리가 생기지만 권리가 첫 번째 아까 대금 청구권, 자동차 인도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자동차 인도는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야?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러나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이라 그래요. 그건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지배하고, 지배니까 뭐야? 누가 뺏어가면 너 뭐야? 나가. 라는 그런 권리가 파생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양자, 채권, 물권이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니까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죠. 사람과 사람 관계. 물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네, 그런 점에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조금씩 해봅시다. 자, 내가 여러분은 보다 안 써있지만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요.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대해서 민법 총칙 대학 교과서 보면 한 두세 페이지 있어요. 학설이 뭐 이런서 이익설, 권력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변리사에서는 아무 쓸데기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건 이제 찢어버려야 되는데 내는 건 어떤 거 나오냐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그 관심이 비추어 봤을 때 이런 판례가 딱 나오면은 이거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관계되는데 이거 중요한데 이렇게 선정해요. 그래서 학설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험에 아무 의미가 없고 따라서 되도록 생략을 하지만은 학설을 완전히 무시하면은 어느 것이 그 중요한 학설에 의해서 어느 것이 중요한 판례인지 선별을 못해요. 그런 거는 결국 뭐 나를 믿고 여러분을 올 수밖에 없지만은 어찌됐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판례는 학설이 거의 바탕이 깔려 있다. 특히 학설의 대립이 심한데 판례가 어느 한편으로 들었다 하면 그건 특 A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학설은 별 의미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스크린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이 판례를 기억하라. 그럼 이 판례를 어떻게 기억해요? 외운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외워요? 아까도 얘기했죠? 객관식은 너 이거 맞아 틀려. 근데 불법행위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하면 틀리죠. 부담한다 맞잖아.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왜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법과 사법의 어떤 교차 관계에 있는 판례라서 시작을 들어가면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행정법상 금지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다가 뭐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 묻었어요.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가게 되면은 불법행위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겠지. 이거 공법 얘기 사법은 아니잖아. 사법은 불법의 손해를 줬고는 사법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원합체 판례니까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했어요. 공법의 비밀로 불법행위로 손해를 청구는 한 게 없다.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저 공법이 사법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공법과 사법은 분명히 구별되지만 공법은 사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관한 공법은 사법의 최소한의 기준이 돼요. 그게 이꼴은 아니지만 참작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걸 읽어보면은 이게 그 안에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나중에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탁 답이 나와요. 이게 그때 그런 맥락으로 얘기했던 거지. 근데 문제는 요거를 이제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4월달, 그러니까 불법행위 파트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때 하고 나서 한 달 지나면 뭐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뭐였더라? 내 생각이 이게 다시 강의 듣기도 좀 그렇고 뭐 인강어 실강어 들으면 인강어 준다니까 복습해 두지만은
그것도 찾아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뭘까? 그거는 예습 복습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진도표 딱 나오니까 예습 복습만큼 기억이 오래 가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지금 1년 내내 민법을 이렇게 하도록 스케줄을 이제 잡아놓고 있죠. 그래서 4월까지는 기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5월부터 6월, 4, 5, 6 있죠. 여름방학 가기 전까지는 중국 강의를 해요. 중국 강의는 내 책에, 이건 본문에 있거든요. 내 책에 주에 가면은 수준 더 높은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해요. 하면서 살짝 언급해요.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한 번 듣고 6월 전에 한 번 더 듣는 거죠.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좀 쉬어야죠. 여름방학 때는 강의 안 해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학생들 다니기도 힘드니까 그때는 한번 인강을 돌려서 복습하면 돼요. 그러면 가을에는 문제집 풀거든요. 이거 다시 해요.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 다시 풀어주면은 몇 번을 보는 거야? 3번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기억나요. 아니, 그것도 몇 달 남았잖아요. 기억나요. 어떻게 기억나냐면은,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험 보기 최종 정리가 다음 주에 시험을 보면은 아마 이번 주 한 2월 정도부터는 민법을 봐야 돼요. 민법이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는데, 한 3일 정도 이렇게 책을 갖다 놓고 쭉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데 지금 딱 긴장해서 본 거는 더 하나 3번 봤죠. 이거 했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당연히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습 복습을 착실히 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고 3번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3일 동안 내지 4일 동안에 쫙 볼 수 있는 단권화된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이제 내 교재가 거기 돼 있어요. 내 교재는 문제가 다 기출문제만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그때 얘기를 한번 해준 건데 오늘 이제 집에 가서 혹시 내가 9월 달하고 12월 달에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거 유튜브에 있어요. 그거 한번 봐봐요. 한번 특히 12월 달 거를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12월 달 거는 올해 어떻게 내가 1년 계약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할 것이라는 스케줄이 쫙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달 거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학원 교재에 그 문제집 갖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저런 질문은 출제 안 하는데 왜 저런 거를 그렇게 이 중요한 시간에 12월 달인데 12월 왜 올려서 할까? 그 질문을 보니까 약간 애매하게 출제했기 때문에 앞뒤를 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교수가 뽑은 게 아니라 옛날부터 학원가에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는 교수들이 안 가지고 들어와요. 교수들이 보는 풀은 뭐냐면 학원에 있는 교재는 특허청 지원이 줘요. 뭐냐? 교수님이 내시는데요. 여기서 내서 똑같은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있는 문제집은 배제용이야. 그럼 어떤 걸 보냐면 당연히 기출문제죠.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의제기가 심한 때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기도 어려운데 다른 교수가 만들어놨으면 옳다거나 땡이죠. 그거 갖다 놓고 한두 개만 이렇게 뺐다 꼈다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뺐다 꼈다도 이미 있는 기출문제를 지문을 뺐다 꼈다 하면 돼요. 그걸 풀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이 출제하는 것은 기출문제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교재에 본문에 있는 기출하고 주위에 있는 기출문제 약간 어렵거든요. 주위에 있는 거는 그거 안에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만약 벗어난다고 내가 감이 들면 반드시 보충 포인트 내려져요.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은 100점 목표로 해요. 적어도 나한테 배웠는데
100점은 맞아야지. 당일날 실수할지 몰라도 하나, 두 개 틀리더라도 100점은 간다. 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은 공사법 그런 학문적인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다 공부하고 얘기할까. 자, 그러면 이제 총칙에 의해서 물권책법이 나오는데,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민법 총칙이 이제 첫 시간이 여기서부터 민법 총칙의 마지막 시간이 여기에 가갖고 이렇게 가서 법률이 끝이고 법률의 규정 가갖고 이게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 딱 보면은 민법 총칙은 다 보는 거야. 근데 민법 총칙의 이 체계가 물권법, 채권법 체계와 같아요. 근데 하나 딱 다른 게 있다면 어디가 다를까? 여기 딱 보니까 아까 내가 자동차 사는 거, 건물 사는 거 있었죠. 여기가 좀 다르겠지. 여기가 사람의 말과 달리 무슨 둥기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그림 봅니다. 여기 부분에 공시라는 걸 거쳐야 물권이 변동된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 틀이 물권법, 채권법 틀과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눈 감고, 아니,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예상. 물권법은 여기다 뭐라고 썼을까? 물권이란. 그렇지. 아까 물권, 채권은 공통의 권리잖아. 그럼 물권이 이렇게 나와. 채권법 첫 시간은 채권이란. 의 본질 중 이렇게 나와. 그럼 아까 물권은 본질이 지배권. 채권은 본질이 사람의 청구권. 그렇죠. 그런 거 다시 얘기해요. 그 틀이 뭐야? 판에 딱 박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저희 권리 능력이라 하는데 사람, 단체. 요거는 민법 총칙에서만 검토해요. 왜냐하면 물권법, 채권법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것만 검토하는 거야. 물권법, 채권법. 그럼 요 객체는 물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는 논리상 안 받는데 우리 법전 때문에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얘기했죠. 나 자동차 살래요. 라는 소리가 귀에 도달되는 순간 바로 권리가 땅 인도청구권, 대금청구권이 생겨요. 이게 바로 법률행위라는 건데 법률에서 하는 행위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 성립되면 바로 권리가 생겨요. 그럼 물권법은 어떻게 했어요? 물권계약 하더라도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등기 거쳐야 되겠지. 고침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계약은 아까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살게요 얘기했죠. 그게 표시란 건데 살게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의사인데 이 의사가 영어에 써 있지만 I will이에요. 의지 조동사라고 그러잖아. 그 의지를 똑같은 말로 한문으로 바꾼 게 의사예요. 그럼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의지가 보이죠. 그게 의사표시예요. 그럼 이건 의사표시인가요? 있잖아요. 내가 얘한테 5천만 원 받으실 권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저쪽에 내가 팔았거든요. 팔았습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거는 의사표시인가요? 다시 말해 내가 채권을 갖고 있거든요. 얘한테 이렇게 팔았거든요. 아셨죠? 표시했어요. I will 이게 아니죠. 채권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그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그래서 나중에 따로 배우게 돼요. 어쨌건 그런 의미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특별히 요구하는 게 있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요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했을 때, 사람은 사람인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뭐, 바보야? 그러면 권리를 줄 수 없잖아요. 제대로 판단 못했을 테니까. 그럴 때는 무효. 권리를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무슨 계약을 맺었는데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요즘 문제 많은 마약을 사겠어요. 그거 권리 주면 안 되죠. 그때는 그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그건 무효가 됩니다. 권리 안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사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겠습니다를 이제 인수분해하면은 의사하고 표시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사는 내가 속에 있는 것이고 표시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게 속의 거하고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의사표시 브리치라고 그래요. 의사표시. 예컨대 내가 이 자동차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상대방이 답을 했는데 농담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다 권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게 5개가 있어요. 그걸 다시 검토합니다. 그 다음 내가 직접 사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바빠. 그럼 누가 대신 가서 네가 살 때 얘기해. 라고 하는 것을 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대신 사겠다 하는 거니까 걔가 가서 말하면 내가 대금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대리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본 틀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틀을 잡아본다면, 여러분들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이렇게 공부하죠.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원인과 결과. 요거를 그 자연과학 기법을 우리 법학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원인 결과하면 너무 사실과학 문제가 냄새가 나니까. 규범이잖아요. 또. 그래서 좀 어렵게 바꿨어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결과 대신 효과. 그렇죠? 그다음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대신 우린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요건의 개별적 사실은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을 하는데 우리는 결국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서 요건과 효과의 관계이다. 그래서 아까 잠깐 봤지만 자동차 살게요 라고 승낙한 순간 계약은 성립되고 유효해서 권리가 탕 발생하는 거죠. 그럼 원인이 뭐였어요? 계약행위죠. 그게.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이게 법률효과예요. 발생됐죠? 자, 그럼 변동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꼭 권리만 변동시키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누구한테 받아 5천만 원 채권이 있는데 내 빚쟁이한테 뭐 건물을 줄 수도 있고 자동차를 줄 수도 있지만 채권을 넘길 수도 있어요. 채권을 넘겼다. 그건 변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리가 어떤 원인 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3개의 범죄다. 발생, 변경, 소멸이다. 이걸 압축해라. 압축한 것이 변동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자동차 내가 살게 라는 소리가 도착한 순간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권리가 안 생겼는데 도달하는 순간 다 생겼거든요. 그럼 이 권리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권리문을 만들어가는 원칙. 이게 민법의 기본 법리예요. 다시 말해 계약적인 원칙이라도 하는데 그런 틀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우리가 사적자치 원칙이 바로 이제 여기 계약에 대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그럼 이건 뭐냐? 계약은 사람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삭게 하는 순간 권리가 발생한 거지만은 이것이 아닌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서 권리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사적 자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생기는 것은 예외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민법총칙의 맨 마지막에 보는 게 법률에서 생기는 거 하나 있습니다 했던 게 뭐랬어요? 소멸시효. 이따 다시 나와요.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아까 판 사람을 합시다. 그럼 5천만 원 받을 권리가 채권이 있잖아요. 그럼 5천만 원 청구권이 있으니까 매수인 보고 야, 돈 갖고 와.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잠만 자고 있어. 10년 동안 갖고 오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날이 오늘 밤 12시를 합시다. 오늘 밤 12시가 딱 되는 순간
그 채권은 소멸돼 버립니다. 누가? 내가 소멸해라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이 소멸시켜라 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없을 때 보충적인 법률이 나서는 거예요. 과연 그 소멸되는 모습을 조금 더 정책 이야기에서 1초 정도로 쫙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밤 12시가 10년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효 규정이 뭐라고 하냐면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런 법이에요. 그럼 오늘 밤 12시가 10년 됐습니다. 되는 날인데 1초 전이야.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1초 딱 지났어요. 소멸하죠. 자, 권리 변동 소멸이죠? 원인이 뭐예요? 계약이에요? 시간의 경과예요. 시간의 경과죠. 그렇죠. 하여튼 계약은 아니죠. 시간의 경과는 계약 아닌 것들은 다 여기 규정돼 있어. 10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틀이 잡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본 것대로 여기 잠깐 가보면 자, 사겠다는 말을 하는 순간 법률행위죠. 그러면 쭉 성립되고 성립이죠. 그거를 법적 평가에서 효력을 요건이니까 효력이 있는 원인이죠. 갖추면 요리 올라가서 유효가 되는 거야. 쭉.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못 갖추면은 뚝 떨어져 갖고 권리 변동이 안 생겨요. 무효, 취소, 해지, 해지라 그래요. 그럼 요건 또 뭐냐? 왜 그냥 무효라 그러지? 이렇게 분류가 있는가? 요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 들어두는 게 좋죠. 자, 여기 보면은 유효가 됐을 때 발생 변경 소멸이 돼요. 그때 유효한 것은 아까 요 안에 그림 봤었죠. 성립, 유효. 그럼 그 요건 중에 유효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못 갖추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무효, 취소, 해지, 해지가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 딱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걸로 하지 말고 앞으로 한 10대 번에 얘기하니까 들어두면 논리적으로는 자, 이거 살래? 상대방이 그래 내가 살게. 근데 그게 마약이었어요. 마약 살래? 그래 마약 살게 라는 소리가 매도인기에 도달되는 순간 권리가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되죠? 그게 무효예요. 근데 취소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일단이란 말이 있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 중에서 일단이란 말이 있어요. 이 일단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취소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효하게 준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냥 말이 나오죠. 일단이니까. 나중에 네가 취소라는 말이 있는데 그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무효로 취소줄게. 이게 취소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상처로도 알고 있지만 미성년자가 뭐 부모님 동의도 없이 어떤 뭐 노트북을 샀다. 그게 대표적인 취소 사유예요. 그러면 일단은 유효하게 놔둬요. 그러면 상대방은 좋아하겠죠. 근데 좋아하는 네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몇 달 있다가 취소! 한순간 처음부터 시작 없어져버려. 이게 취소니까 처음부터 그냥 무효인 게 낫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취소는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취소의 4개 사유는 상대방을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4개는 자동적으로 외우게 해줄게요. 하도 많이 하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걸 좀 잘 봐봐요. 이 단계는 민법 총칙 단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2주간에 다 끝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채권 강로 나오는데 요거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와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너희 살래? 그래. 한순간 무효, 일단 유효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 유효예요. 자, 자동차 살래? 응, 그랬어요. 완전 유효예요. 유효,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5천만 원을 두 달 있다 갖다 주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럼 그때 돼서 이 사람 못 쓰겠는데? 이게 없애버려야지.
라고 나중에 가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거. 이게 해제예요. 그러니까 해제는 완전 유효죠. 완전 유효. 처음에는 완전 유효였다가 나중에 가서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없애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 해제한다 하는 순간 소급무효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하면. 네, 그런 거예요. 여기 옆에 해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로를 열고 해지라고 빠졌는지 모르겠네. 같은 해시니까 처음에는 완전 유효해요. 근데 요거와 요거 차이점은 어떤 차이냐면은 해제하는 순간 처음부터 없애는 게 해제인데 그러면 대비되는 건 뭐겠어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해지, 장래로 소멸되는 거. 오늘부터 없애는 걸 한다. 해제면 처음 계약한 날부터 없었던 걸 없애는 거죠. 소급 무효. 저는 해지는 장래 소요, 장래 소멸. 그래서 소급이냐, 장래냐 이런 차이점이에요. 나중에 채권 강론과 사실 볼 테니까 이제 이 떨어지는 부분 무효 취소 해지 해지는 구별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뭐 그런 정도 보면서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는 아까 본 것처럼 권리 다음에 우리가 자연인 법인을 봤었죠. 그래서 이 능력이란 말을 써요.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제일 쉽죠.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뭐냐? 권리는 인수분해하면 권 플러스 리예요. 국가 권력 플러스 이익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인도차원권 있다. 안 준다. 그럼 권리죠? 자동차가 갖고 오고 싶은 이익 있잖아요. 그거를 소를 걸면은 강제 집행해줘요, 국가가. 그럼 내 이익을, 내 스스로 이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 보장해준다. 그런 걸 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는 따라서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격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그래요. 권한, 자격 똑같은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람이 자격이 되는데요. 권리 능력자죠. 네, 있다 보면 이제 법이 인정하는 권리 능력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에다 인정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권리를 가질 자격은 누굴까? 그러면 이제 법조문이 생존한 동안 권리 문자된다. 사람이. 따라서 생존이니까 출생, 사망, 그때까지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출생 시기가 언제냐, 사망 시기가 언제냐, 그런 것들 따져보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권리 능력을 가졌으면은 그 권리를 갖기 위해서 아까 뭐 말을 해야 되잖아. 내가 살게. 그런 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반사적으로, 즉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빗대어 봤을 때 예컨대 미성년자라든지 뭐 피성년 후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단독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 능력자를 하고 그런 제한이 없는 사람이 바로 완전 능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행위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이렇게 이제 규정을 두어서 최근에 뒀는데 그건 민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라는 게 있죠. 그렇죠? 복지는 원래 사법 얘기가 아니라 이게 행정법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부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규정 정도 좀 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 자, 어떤 말들 주의해야 되냐면 그런 말들, 확정. 그런 말들. 왜냐면 이 확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확실히 결정됐기 때문에 그다음 말이에요. 변경할 수 없다. 여기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객관식 문제 잘 풀어져요. 그건 나중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쓰는 이 확정이란 말은 민사소송법에서도 써요. 예를 들어서 소를 제기해서 나중에 판결 나오잖아요. 그게 확정 판결이 돼야. 그럼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변경 못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판력이 생기고 바로 집행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확정 판결의 효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의 확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 쓰인다.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피성년 후견인은 과거에 이제 금지산자 같은 것인데요. 요즘에 이제 거의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얘기하는데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주소라는 개념을 배워요. 그래서 뭘 공부하려고 주소라는 개념을 배우냐면은 이런 말이 있죠. 종래의 주소를 떠나서 쉽게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부재자라 그래요. 그럼 부재자는 1단계로 재산을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생사불명 상태가 상당 기간 오래되면은 이제 좀 골치 아픈 문제 생겨요. 예. 재혼 문제, 새로운 연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식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처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혼을 한다든지 재산을 이렇게 상속시키려면 죽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죽이는 제도가 실종선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라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실종선고를 보게 되는데 하나 이제 여기서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부재자 재산 관리, 재산이죠. 제 1단계. 재산 관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를 잘하는 요령은 글자를 인수분해 잘해야 돼요. 정확하게 딱딱. 그래야 황당하게 뿌연 소리를 갖고 이렇게 기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 부재자, 아까 다시 한번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말 그대로 관리만 할 수 있어요. 그럼 관리가 도대체 뭐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걸 이해하면 돼요. 처분행위가 아닌 거다. 우리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인데, 이분법이라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인 사고잖아 라고 하지만은 인식하는 데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분법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들은 다 이건데, 이건 나중에 배울 테니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두 개는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은, 아, 글자 잘 봐야 되겠구나. 그거 갖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 정도로 해두고. 자, 이건 뭐, 복습을 한번 그려본 거고. 아까 얘기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가 권리능력자.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가 행위능력자인데, 완벽하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제한능력자랬죠. 미성년자. 근데 그 아까 계약 중에서 I will buy. 내가 사겠다라는 성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의사능력자예요. 그걸 할 수 없는 자가 의사무능력자. 어린애 같이. 보통 7세 내지 7, 8세 미만짜리들이에요. 그건 나중에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의사능력은 없는 자는 의사무능력자, 행위능력이 제한능력자라는데 양자는 이 양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의사무능력자는 7세 미만이라고 합시다. 6살짜리야. 미성년자 15살짜리 해봅시다. 겹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한 이런 게 있죠. 연령을 기준하지 말고 나이가 드신 분인데 지금 정신이 치매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보면 어린애 같은 사업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은 연령만 기준하는 건 아니에요. 판단 능력을 기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과 이 개념은 일단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겉으로 보아서 치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이 사람은 치매입니다 라고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의사무능력자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객관화, 획일화시킬 제도가 필요하다 라고 나온 게 행위능력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뭐 해야 돼? 객관화, 획일화, 주민등록증. 아까 피성년 후견인은 뭐야? 선고를 받아야 돼요. 선고. 그렇게 딱 객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서류에 찍혀요. 그래서 양자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객관화, 획일화된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해두고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실종선고는 사망시키는 제도고 나중에 또 보게 될 거니까 뭐 이거 보고요. 법인으로 가볼까요? 원래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제 권리, 아까 생존하는 동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뭐 생존? 이런 말이 잘 안 맞죠. 근데 이 단체도 어떤 권리를, 의무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회사 등의 단체에게 권리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자연인,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법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법인에게 권리력을 인정한다. 내가 생각 이런 의문이 생길 것 같아서 만들어 보니까 이래요. 제 이름이 동철이야. 좀 있으면 민주 나와. 민주민, 동철동. 내 이름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그림을 가서 필요할 때는 좀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기본 강의 할 때도 판례가 좀 이렇게 요건 확실히 기억하면 좋겠다. 근데 좀 기억이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그림으로 그려서라도 좀 갖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면 될 것 같고, 어떤 동철의 의미는 있냐면 현대자동차 그 각 김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다 권력력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권력력을 갖느냐? 이상하다는 거죠. 그거는 이런 것이죠. 이 사람들도 권력력을 갖고 이 사람들과 독립적으로 현대자동차가 권력력을 또 갖는 거예요. 하나 독립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럼 얘들도 권력력을 갖고 있고 법인도 권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왜 독립적으로 만들었을까? 그건 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가장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샀는데 채무를 한 100억 정도 부담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얘가 귀속되는 것보다는 단체 자체가 채무를 갖고, 강제집행은 얘 재산이 많아봤자 수백억 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모아서 재산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다 강제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강제집행 채무가 있어야 되고 강제집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과 다른 또 하나의 권리능 요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제집행하기 편하고 또 법인이 활동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권리력을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은 나누는데 민법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이 뭐냐면 주식회사, 아까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주식회사고요. 우리는 뭐 학술, 종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비영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이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 받고 등기까지 갖춰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설립이라고 합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시켜 줄 것이냐, 안 시켜줄 것이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이 있어요. 구성원의 단체. 또 하나가 재단법인이 있어요. 이거는 재산의 단체야. 거긴 구성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이라는 개념은 에서는 영리법인이 있을 수가 없죠.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게 영리니까.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어요. 그러니 재단법인은 영리재단법인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뭐 이런 개념 갖고 내는 흔한 지문이에요. 교과시. 나중에 책에다 나옵니다. 자, 그럼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야. 현대자동차가
아까 A라는 사람이 활동하게 되면 돈을 100억을 꾸면은 현대자동차의 채무가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사겠다고 말을 한 거야? 현대자동차가 사겠다고 말한 거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단체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개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대표기관이에요. 왜 기관이란 말을 썼을까요? 말이 이게 뭐야? 생물학의 기관이죠. 입. 팔이 뭐야? 기관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김갑돌이가 현대자동차의 대표 기관이다 하면은 걔가 입에서 한 말이 곧 현대자동차가 말한 거야. 걔가 팔로 한 행동은 곧 현대자동차가 팔로 행동한 거야.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간단한 조직 갖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현대자동차의 김빵빵이라는 대표 기관이 남을 이렇게 뚝 때려줬어요. 불법행위. 그러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주로 생길 거 아니에요. 누가 손해배상 채무를 지나요? 현대자동차. 얘가 이렇게 딱 했으니까 얘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대표기관은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이 한 것은 그 몸체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지는데 특별규정은 나중에 하나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를 잃는 것은 이제 청산 단계. 다 활동이 끝나면은 해산을 하고 재산 정의를 합니다. 그 청산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사회적 활동을 즉 독립적으로 권리를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소멸시켜버립니다. 자, 이제 권리 객체. 권리 객체가 이제 물건의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물건은 우리 법조문을 보면은 여기 돼 있어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물이 있으면 당연히 무체물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전기 기타 관리할 자연력이니까 유체물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리할 수가 있으면 물건의 객체로서 인정해 줍니다. 왜 그럴까? 물건은 지배권이죠.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물건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것이면은 무체물도 가능해요. 그런데 전기 같은 거 통제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요.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중요하죠. 물건을 또 분류를 해보면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되는데 부동산은 심플해요. 토지와 정착물. 그러니까 토지에 밖에서 잘 안 움직이는 것은 다 부동산이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 건물. 그런데 건물뿐만 아니라 예컨대 이건 어떻게 돼요? 땅에 나무가 박혀 있는데 잘 안 움직여. 부동산입니다. 정착물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아스팔트. 땅이 붙었어요. 잘 안 움직이죠? 그것도 부동산이에요. 단지 취급을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볼 거냐. 아스팔트 같은 것은 부동산이지만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면 되겠죠? 그런 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금전은 나중에 따로 이제 특수산농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첫 시간에 하는 게 명인방법. 이거는 뭐 읽어보면 되는데, 월요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인수변화하는 공부는 두루, 밝을 명자죠. 두루 인정되는 방법이에요. 밝은 명자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명인 방법. 네, 그래서 종래부터 인정되는 것들, 등기처럼 취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물과 종물이라는 그런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해요. 그럼 주인이 가면 종은 따라가게 돼 있죠. 네, 그런 의미의 규정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물건의 상용,
상자라는 것은 통상적인 이용해라는 뜻이에요. 이용해 이바지하게 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 예 중에서 여러분 두 번째 줄을 보면 배와 노 있죠. 그러니까 노 젓는 배. 노 젓는 배는 노와 배는 독립물이지만은 노 젓는 배가 노가 이렇게 꽂혀서 저음으로써 기능이 상승되죠. 그때 우리가 노는 배의 종물이라 하고 배를 팔 때 노도 같이 팔아라. 네, 그런 법리가 주종문 이론이에요. 네, 그다음에 과실, 뭐 어떤 원물에서 나오는 이익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5천만 원 꽂았어. 그러면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법이 인정된 법정 과실이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이런 걸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법률행위 계약이죠. 자동차 살래? 응? 하게 되면 계약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자동차 살래? 사게 살 거야? 라는 의사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 계약 안에 의사표시가 들어가는데 특히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서 성립됩니다. 자, 너 이거 살래? 청약이죠. 그래 살게? 승낙이죠.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게 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고 그럼 뭐가 생겨요? 인도청구권, 대금청이 생기죠. 그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적자치. 다시 풀면은 자기 의사표시에 따라서 사겠다, 팔겠다에 따라서 스스로 법률적으로 구속되는 거야. 왜? 스스로 내가 자동차를 살게요. 그러면 자동차 인도청구권도 생기지만은 대금 채무가 생기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채무로 엮어간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사적 자치를 다시 말로 한다면 그런 거야. 내가 이건 책임진다. 그래서 그걸 계약자의 원칙을 다시 말하면 계약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민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는 즉 계약자의 원칙은 민법에서 아주 금과 옥조로 모시는 원리예요. 자주 이제 앞에 나오게 돼요. 저게 어느 정도 센 원리인지는 구체적인 판례들을 보면서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5천만 원 사겠다, 팔겠다 이런 것이죠. 그때 이걸 우리가 개념상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5천만 원 살게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줄 채무가 있고 그럼 자동차 매도에는 자동차를 인도할 채무가 있죠. 그 두 개의 채무를 쌍무라 그래요. 이 쌍무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른쪽에 잠깐 볼까요? 이래서 끊어졌다는구나. 요 대가. 이 대가를 여러분들은 수학식으로 바꾸세요. 이 꼴이에요. 1 더하기 2 이꼴 3 이런 것처럼 이 꼴이 될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A가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야. 산수야, 산수. 그럼 자동차 인도 채무가 생겨요. 그럼 A가 B는 사겠다니까 5천만 원 인도 채무가, 5천만 원 대금 채무가 생겼죠? 이게 대가 관계예요. 이 꼴이에요. 그런데 서로 자동차를 주고 5천만 원 주고 한 날이 3월 15일인데 A가 자동차를 안 갖고 오고 B는 돈을 갖고 왔어요. 그럼 돈을 먼저 줘야 되나요? 먼저 주면 이꼴가 아니잖아. 이꼴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자동차를 갖고 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3월 15일에 안 갖고 왔는데 나만 갖고 왔다. 그러면 이 B에게 뭔가 권리를 줘야 돼요. 너 얘한테 얘기를 해. 너 자동차 갖고 오면 줄게. 라고 얘기해. 그 권리를 우리 법에 인정해 줄게. 그래야 그게 입고가 되니까. 그걸 우리가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입고로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5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죠. 내가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했는데, 거기 나오죠? 자동차를 사게 했는데, 첫 줄에 나오죠. B가 자동차를 살 의사가 없음에도 A에게 혹시 건물이라 써 있잖아요? 이런 프린트에? 건물을 자동차를 사겠다 써 있어? 네, 첫 줄에? A가 자동차를 사겠다고 하면은 자동차 살 마음이 없으면서도 속마음 아니면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거짓말 아니면 농담이죠. 그런 것들을 진의하는 의사표시라 그래요. 근데 속에 있는 마음, 자동차가 살 마음이 없는데도 그런 말을 했을 때 자동차가 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하게 놔둡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속마음을 알았다 한다면 그런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무효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A와 A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A의 채권자가 있어요. 5천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걔가 돈을 안 갚으면 권리니까 강제 집행 당하겠죠. 그럼 강제 집행 당하면 지금 그러니까 B하고 짜서 가짜로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짜 매매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개입돼 있죠. 그럴 때는 유효, 무효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무효 처벌해요. 그런 걸 우리가 허위 표시. 그다음에 모르고 잘못 표시한 것은 착오. 상대방이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친 유혹행위로 인해서 의사표시한 것을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를 하고요. 자, 여기서 취소가 3개가 있어요. 얘가 3개예요. 취소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 뭘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미성년자. 그러니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요게 109조, 110조거든요. 110조는 요거 두 개 한 세트로 가요. 사기가 뭐 그렇게 기억이 편하잖아. 처리 중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다시 또? 시도하십시오. 그렇죠. 착오가 109조야. 착오가 취소야.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미성년은 취소라고 하면 당연히 알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착오 취소. 사기형도 자동적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다 끝났네. 취소 4개. 미성년, 착오, 사기강박.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오늘 공부했죠? 자, A가 B 보고 너 마약 살래? B가 그래? 라는 소리가 A에게 도달되는 순간 무효예요? 취소예요? 해지예요? 도달되는 순간이야. 그 계약 단계니까 나중 단계가 아니죠. 해지는 아니고 취소가 4개잖아. 미성년자, 착오, 사기강박. 아니죠. 무효. 완전 이분법에 예외가 없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누구 대신 대리를 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됐어요. 그게 없으면 효과가 뭐야? 없으면. 그렇지. 끝났네. 민법은 심플해요. 그래서 공부에 편해요. 굉장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같이 당사자 사이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제3자의 관계에서는 좀 달리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림이 없나? 이게 뭐냐면 이 당사자 사이에서 비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이잖아요. 여기서 무효 취소가 됐으면 얘가 권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승계받은 사람 C도 권리가 없는데 얘들 사이에 무슨 짜고 허위표시를 했다든지 이런 관계를 얘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래안전상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서운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비진이 착오, 허위표시, 사기강박의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효는 다 서운이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거래안전 보호로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대리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어떤 생각 갖고 그림을 그려놨겠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여기다 보니까 저 화가 그림이 있는데 뭉크 생각나잖아? 한번 그려봤어. 그래서 정신이 확 가. 야, 이거 내가 지금 건물 사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수원에 있는 건물을 사고 싶은데 나 대신 누가 갈 사람 없을까? 그때 이제 민주가 내가 갈게 라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건물을 샀을 때 이전 등기청구권, 매매대금 청구권은 너에게 귀속됩니다. 동체리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을 줄 만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는 함부로 안 돼. 대리권을 준 사람 또는 법정 대리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대리인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이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봤네요. 대리권 없는 법률은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철이 대신 민주가 가서 수원에 가갖고 병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 합시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민주가 건물을 당신 거 살게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럼 당신이 수원까지 내려와서 내 건물 산다니까 당신이 10억 내실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계약 상대방이 돈 내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때 민주는 할 얘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돈 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돈 내면 강제피는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저 동철이에요.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나는 동철이 대리 민주입니다. 라는 걸 표시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타낼 현자, 이름 명자, 현명이라고요. 그건 명이 누구 이름이야? 동철이죠. 예,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다. 이걸 현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꼭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이 그런 거야.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현명입니다. 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무권들이 이제 봤고요. 이거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고요. 다음에 상대방이 또 이제 무권대리가 무효니까 상대방에게 권한을 줍니다.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선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들이 있고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 나오는 것처럼 가리면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런 말투죠. 잃는 것처럼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꼬았구라 그랬는데 8천만 원 꼬았어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5천만 원 꼬아라 그랬으면 8천만 원 정도 꼬는 거 당연하겠지. 대리권 있겠지. 쉽게 믿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를 칩니다. 무권들이 무효, 표현들이 유효 제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제도죠. 자, 스핑크스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힌트. 아까 이런 말 했거든요. 나 이거 살 거야? 라는 소리가 귀에 돋아내리는 순간 땅! 권리가 생겼어요. 그럼 본인에게 민주가 수원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과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매매 대금 10억 채무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10억 채무가 민주가 I will일 거예요? 아니죠. 동철이가 I will이잖아요. 그러면 민주가 뭔가 표시가 있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채무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될까? 네 글자. 네, 대리의사. 네, 대리의사. 좀 풀면 대리적 의사표시. 민주가 나는 동철이 대리인 민주야 라고 말했으니까 그게 바로 나는 대리인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I will buy지만은 대리인으로서 산 거야. 그러니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리적 의사표시. 대리의사. 거기에 이제 정답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효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우리가 이제 형사에도 시효가 있죠.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계산 잘못해서 체포됐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민법에도 이제 민사시효가 있어요. 이건 두 글자인데 머리털이 두 개인데 좀 죽었네. 동철이 아버지야. 좀 노인인데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자.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권리 후에 잠을 10년 동안 자면은 야 그냥 푹 자라 푹 자. 일어나라고 하지 마. 그게 소멸시효예요. 권리 탁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민법 총칙에 소멸시효를 한 문제도 안 내면 그 민법 교수가 아니에요. 민법 소멸시효는 최소한 2문제 정도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 많아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럼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봤죠? 10년 딱 지난 순간 권리 소멸되잖아요. 근데 시점 더 쓰겠습니다. 20년 딱 지난 순간 권리가 소멸이 아니라 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말로 소멸시효가 아니라 취득시효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유명한 취득시효 제도입니다. 대단한 제도예요, 저게.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법률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소멸 취득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멸시효로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잠을 자고 있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딱 진행되면 소멸시키는 겁니다. 근데 진행을 딱 스탑시킬 필요가 있다. 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시효 기간을 진행시켰는데 어느 날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럼 딱 중단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수요 중단이에요. 불행사가 아니라 반대말 행사했을 때. 그래서 사유가 이제 세 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판례들 많아. 이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훑어봐야 돼요. 세 가지가 행사죠. 그렇죠? 강제집행도 행사거든요. 채무를 승인했으면 이제 채권자가 비난받을 가능성이 좀 덜 적군요. 그래서 지원한 겁니다. 네.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물 공부 갑시다.